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자기배려 생물학인데요. 사실은 자기배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후커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후커가 아니니까 내 식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배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주체 해석학을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소크라테스 시대에, 그 다음에 무슨 스토아 시대에, 그 다음에 중세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나와 있던데,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저는 저 식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배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현대인이 하기에는 되게 자기배려 그러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사실은 후코에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거는 진실 말하기, 파레지아라고 그러죠. 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실에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대로 쪽팔리게 살지 말자. 누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배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철학을 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 정통 철학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은 학계에서 이런저런 논쟁에 관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생물학 논쟁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생물학 논쟁이 사실은 제대로 된 논쟁은 사실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극명하게 진영이 갈리고 거기서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간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런 논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 논쟁이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생각이 아주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마도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다음에 인간은 본성이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듣습니다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게 벌써 한 30년, 40년 중학교 필독도서로 돼 있어요. 계속.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책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도 제대로 논의해봤는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게 사실 사회생물학 논쟁의 중심적인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의 역설을 넣어서 이기적 유전자가 만드는 배려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가 아니고 확대된 자신, 확대된 나,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매 학기 이의제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거든요. 근데 끝까지 거기 수긍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수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척사를 알려달래요. 자.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기가 좀 막혀갖고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해에 의사들이 했던 행태하고 딱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하는 의사, 이렇게. 근데 이 광고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 태도가 딱 드러나죠.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죠.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수업을 해보면 그래요. 항상 논쟁을 이렇게 붙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논쟁을 해요. 실력은 뛰어나지만 인간미가 없는 의사와 실력은 없지만 따뜻한 의사, 누가 더 좋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분법을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배려가 부족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한 학기 2학년 때 자기들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이제 한 팀이 연구 대상을 자기들 자신으로 삼았어요. 자기들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놀랍게도
그 소위 1% 상위 1% 애들이잖아요. 의과대학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부족한 거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경쟁으로만 찌들어온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고등학교 때보다 성적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제가 철학적으로 올바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델피의 신전에 있었다고 하는 신탁,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국은 자기 배려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기별로 달랐지만 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 BTS가 지금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사실은 결국 자기 배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Love Myself라고 하는 노래를 했단 말이죠. 이거 가사 보면 재밌어요.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거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BTS 노래가 이래서 성공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그 여러 가지로 어필하는 게 있어요. 가사도 가사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개발은 뭐 자기를 채우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 배로는 자기를 바꾸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 사회생물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한물 간 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가슴 속에는, 우리들 잠재 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중학교 필독 도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책임 있는 지식인들조차도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킨스는 제가 보기에는 내심은 그런 걸 주장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적어도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우리 인간이야말로 이기적 유전자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긴 해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것이 필독 도서로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필독 도서를 하나 말씀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한명철이라는 제독 철학가가 이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자기 닭다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스펙과 성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못 살게 군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의료인문학에서 하고 있는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 이것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건강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안녕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길 도달해야만 된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의학교육에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조르주 깡귤렘이라는 철학자는 건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미 정해놓은 규범을 따르라고 그러지만은, 깡귤렘이 얘기하는 것은 깡귤렘이 하면 푸코의 스승이죠, 선생이죠. 그 규범을 만드는 것을 이제 건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로사회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도달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해놓고 그것에 도달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한때 1990년대쯤 됐죠. 그때 또 한참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뭐 요새는 성형 열풍인데 그때는 웰빙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웰빙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뭐 웰빙 무슨 음식. 근데 결국은 그 웰빙이 어떻게 소비가 됐는가 하면 유기농 소비 운동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신문의 그 칼럼 제목이 그거예요. 건강, 행복, 너 얼마면 되니? 웰빙 너 얼마면 되니였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는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죠. 건강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의료기관 가서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건강이다. 행복도 뭐 필요한 상품 구매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한병철 선생이 하는 얘기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거긴 합니다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62.9%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중에는 43.8%만 그렇대요. 이건 왜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왜 머리 싸매고 의대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대생들이 한 절반 정도가 소진증후군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저도 지금 치과대에서 좀 덜한데 치대는 조금 덜해요. 근데 의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요건요. 그리고 파업하는 의사들의 심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경쟁에서 이겼고 우리는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한테 대접 안 해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완전히 투정이에요. 이건 의사들의 파업은 완전히 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 들지 못한 애들의 투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정체성이냐 관계성이냐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한다. 우리 인성교육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인성을 교육한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성 그러면 어떤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캐릭터거든요. 근데 시민성 그러면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 뭐 스스로 그러함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회생물학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성선설, 성악설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가 성선설이고 순자가 성악설이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순자의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순자의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대 생물학과 더 맞아요. 타고날 때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양육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악해진다고 하는 것이 순자의 성악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선설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생물학에서도 성선설도 상당히 받아들여야 될 만한 그런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는 2000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생물학에 와서는 이것이 완전히 상반되는 가치로만 얘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에서 이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잘 모르죠, 여러분. 이 털복숭이 아저씨.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분들이 러시아의 왕자예요. 러시아의 왕자인데 또 혁명가예요. 그리고 생물학자예요.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윈은 아시다시피 자연 선택, 진화의 원리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화의 뭐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진화의 원리를 자연 선택, 경쟁으로 봤거든요. 경쟁으로 봤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 이게 중해기원 초판에는 적자생존의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걸 갖고서 막 똥튀기를 해요. 허버트 스펜서 같은 여자들이 막 뻥튀기를 해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크니까 이걸 또 자연이 은근슬쩍 받아들여요, 다윈이. 그래서 2판부터 이 얘기를 살짝 끼워놓습니다. 근데 다윈은 원래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했지 적자생존이니 뭐 약육강식이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제국주의 침탈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했던 거죠. 경쟁을 강조하고 약자가 도태하는 건 당연하다. 자연 도태라는 말도 사실은 없거든요. 자연 도태라는 말도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도태라는 말은 자연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택이지. 근데 거기다 이제 이데올로기가 가임이 돼서 이것도 역사가 깁니다. 중국에서 받아들인 역사, 그다음에 한국에서 받아들인 역사, 일본에서 받아들인 역사. 근데 결국 일본에 받아들였죠.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 받아들였던 그 번역은 진화가 아니고 천년이에요. 천년. 하늘천, 그럴년. 그 자연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자연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침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연 도태. 그러니까 니네들은 도태에 마땅한 놈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연 선택이라는 게. 근데 이 크로프트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왕자인데 뭐 잡혀가서, 그러니까 왕자는 탈옥을 해도 폼나게 하더라고요. 탈옥을 하는데 막 마차가 와서 기대하고 탈옥을 합니다. 탈옥도 하고 막 멋있는 사람이. 근데 이게 시베리아에 가서 이 사람도 자연 연구를 해요. 자연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진화의 법칙은 협동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다윈은 주로 적도 지역에 가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풍부하니까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같이 공동으로 부대끼면서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의 원리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 가면은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의 생물들은 서로 의지하고 살더라는 거죠. 식물, 동물이 다 마찬가지로 서로 공생 관계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영국 사람, 러시아 사람, 그래서 우파의 대리인, 좌파의 대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크로프트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죠,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상호부절한 책으로 번역이 됐고 일부 생물학계에서 이제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서로 돕는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재밌어요. 중해교는 뭐 재밌지만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960년, 70년대에 웨더드 윌슨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그 사회생물학의 전도사인 최대천 교수의 스승이죠. 이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이걸 사회 현상에 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그 진화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 그다음에 결정돼 있다. 그리고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요? 이거 선택이 뭘 중심으로 일어나냐면 유전자 변이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타고나는 거가 변이가 일어나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의 현상이고 사회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논리를 옹호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 말고도, 사회생물학 말고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도 자본주의 논리를 위해서 활용된 논리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담 스미스의 뭐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사실 그렇게 뭐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저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이진경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유일한 원리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뒤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덕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냉혈한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계속 그렇게 오용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또 그런 거예요.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뭐 통섭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섭 한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통섭.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학문 간에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 간에 소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재천 교수가 선전하는 통섭은 도정환 교수가 그런 얘기하죠. 이건 생물학 제국주의다. 생물학의 논리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섭이 아닙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통섭이 아닙니다. 한자도 자세히 보시면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로적으로 이렇게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뒤집어져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런 그 생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과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버드 생물학과 교수예요. 아래 위층 살아요. 근데 이 사람 돌아갔어요, 얼마 전에. 근데 어쨌든 간에 아래 위층 사는데 서로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사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생물학을 주장했고,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생물학자거든요. 이 사람도 진화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도 진화 생물학자. 근데 이 사람은 진화를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사람은 진화를 협동으로 생각하고 다양성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이거 말고도 진화에 관련된 생물학적 논쟁이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은 아까 말씀드린 이기적 유전자의 리차드 도킨스랑 같은 계열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치면 최두천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그쪽 계열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80대죠. 80대인데, 얼마 전에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경쟁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노학자가, 80 넘은 노학자가 자기 평생 해온 입장을 바꾼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꿔요. 그래서 도킨스하고 최두천 교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갖고, 불쾌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는, 뭐 자기 하다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죠, 아마. 그래서 60대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책을 보면요. 이 통섭이잖아요, 통섭. 이것도 사실은 컨실리언스라는 말이, 이걸 이렇게 통섭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맨 위에 거야, 이 통섭. 잡을 통, 다스릴 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생물학 가지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발음은 똑같지만 이런 한자도 있거든요. 통할 통, 오고 갈 섭.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 통섭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 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써놓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은근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저도 공저를 참여했던 책이 지적 사기, 그러니까 사회생물학과 지적 사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학자들이 모여서 동조를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는 통접이라는 말을 쓰죠. 아마 이진근 선생님 쓰신 말인가요, 이게? 번역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스리되 접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과 이것도 뭐 근데 이건 발음이 너무 같아갖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고요. 이거는 스티븐 제이 굴드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도 보시다시피 풀하우스거든요. 풀하우스는 뭐예요? 모든 그림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생물학이고, 이거는 그 경쟁을 강조하는 생물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데올로기적인 겁니다. 생물학이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장류학자예요. 영장류학자인데 뒤에서 보여드립니다만,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면 영장류, 침팬지나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덕성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성은 이미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인간도 본래 이기적인 거야라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가고, 이 사람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프란스 드발이 쓴 책이 여러 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류,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정치적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서로 협동하고요. 그 협잡이죠, 협잡. 그래서 그 알파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2인자가 있습니다. 지금 힘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저거 밑에 있느라고 같이 협동을 해서 같이 쳐요. 쳐서 이런 식의 이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두발이 썼던 그 침팬지 폴리틱스는 굉장히 우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침팬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노보라는 애들도 있고, 뭐 보노보는 굉장히 평화적이거든요. 친화적인 애들이거든요. 같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런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 공감의 요소, 그리고 우리 도덕성이라는 게 우리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뭐 그다음 문제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물학이 아니라 생명인문학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컬처럴 리볼루션이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문화적인 현상과 생물학적 현상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 또는 바이오 컬처럴 에볼루션, 또 뭐 에버노믹스 이런 말도 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 과학 저술가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번역되어 있는 책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보면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이런 책들을 썼는데 보면 다 그런 얘기죠.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에 벗어난 얘기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는 이젠 어마어마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 이제 뭐 도킨스 용어로 밈으로 남아 있거든요. 밈으로 남아 있지만 그 이제 대체되는 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성과 양육이라는 책은요, 매트 리들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건 뭐예요? 본성이라고는 거 양육이라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ature via nurture예요. nature via nurture. 그러니까 양육을 통한 본성.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푸조 포에시스라고 하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때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네이버후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 사람도 윌슨이지만 다른 윌슨이에요. 데이비드 슬로안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다 진화 생물학자예요. 다 진화 생물학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이버후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요. 어떤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협력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이나 리차드 도킨스는 이론적으로 해서 또는 동물학,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를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리차드 도킨스는 사실은 이론 생물학만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같은 편에 있다가 돌아섰을 때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윌슨이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기자들이 에드워드 윌슨한테 도킨스가 막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생물학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 동물 세계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회생물학을 토대를 놓은 선구가 그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물론 그 사회생물학이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연구가 이루어져요. 무슨 게임 이론, 그래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하기는 것도 있고, 별의별 연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는 뛰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학계 분위기로서는 거기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조지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연구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체적인 틀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포기해. 이론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실천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 개방해서 다 노숙자한테 나눠줘요. 노숙자가 다 와서 살고. 그러니 그게 제대로 사라지겠어요?
결국은 그 자기 아파트에 뛰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제목이 그 사람 조지 프라이스의 전기 제목이 뭐냐면 The Price of Altruism, 이타주의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좀 뭔가 냉소적인 그런 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학술적인 논쟁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학술적인 논쟁도 이 흐름, 사회적인 분위기와 같이 가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네이버후드 프로젝트를 했고요. 마이클 셔머라는 사람 도덕의 궤적이라는 아크 오브 모럴리티라는 모럴 아크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뭐 의무론, 공리론 해서 무슨 뭐 어떤 그 하나의 원리를 갖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궤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시적이지 않고 거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럴 아크는 엄청 큰 활대예요. 엄청 큰 활대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있는데 지향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봐서는 방향이 어딘지 잘 모르는 그런 게 모랄리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레미 리킴은 이제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고, 이제 이 양반은 이거 말고도 문명 발달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가치를 그 가치를 이제 선전한 사람이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이기적 유전자의 기본적인 가정은 뭔가 하면 나랑 유전자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자와 더 친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죠. 내가 여기 나가 있으면 여기 어머니와 부모는 나랑 유전자를 2분의 1씩 나누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내 자식은 내 유전자의 절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둘이 빠졌을 때, 2명이 빠져서 그것을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그것을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또 동두가 똔똔이니까. 아니면 3명이 빠져서 3명을 구하고 내가 죽는다면 그거는 얼마인지 한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뭐 유전자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이기도 하죠, 상당 부분. 그죠? 나랑 같이 피를 나눈 자에게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유교윤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유교윤리가 그렇죠? 친밀한 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잖아요. 묵자와 다른 게 그거잖아요. 이거 유전자도 그래요.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수학적인 모델로만 따르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동심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자기 배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피라미드는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고, 사회가 있고, 우리 인간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피어, 생물 종이 있어요. 그럼 이 어디쯤인가에서 이게 이제 트랜지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생물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부모 뭐 이렇게 가잖아요. 친족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서로 이게 컷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근데 그 속에 이제 어떤 도덕성이랄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동물들이 어떻게 도덕적인가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실험을 해요. 이렇게 원숭이가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게 있잖아요. 얘가 이걸 땡기면요, 먹을 게 나와요, 자기한테. 근데 동시에 나한테 먹을 게 나온 대신에 이 밑에 전기가 흘러서 얘가 찍 하고 울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제 관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 하니까 얘가 계속 울거든요. 안 먹더라는 거죠. 며칠 굶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팬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싸움이죠. 싸움이 있으면 이제 이 큰 놈이 이제 막 싸워요. 막 싸우면 이제 애들이 옆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도 했던 것 같아. 막 싸우면은 그 제3자가 가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 엄마가 와서 저기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하게 이제 다른 애가 제3자가 와서 싸우고서 떨어져 있으면 가서 맞은 애 가서 도닥거려주고, 그다음에 때린 애 가서 도닥거려주고, 한참 있다 같이 화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침팬지 사회에서도 그런 화해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프란스 두발이라는 사람이 관찰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 프란스 드발의 이거 실험하던 데를 가봤거든요. 네덜란드의 아르넴이라는 데에서 그 영장류 동물원이 있거든요. 근데 침팬지가 이게 있는 데가 엄청 큽니다. 근데 거기서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참 불쌍한 대학원생들이 그 가운데 막내에 올라가 있습니다. 막내에 올라가서 다 봐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수십 마리 있는데 다 개인적인 이름이 있거든요. 다 식별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기록을 해야 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철수가 순이를 털을 골라줬다 몇 분 동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교수는 그거 갖고 논문 쓰는 거죠.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걔네들한테도 진짜 어떤 도덕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얘네들 얼마나 협동을 하는가 보는 겁니다. 이 무거운 그거 안에 이제 바나나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당기면 안 되거든요. 같이 당겨요.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아주 협동을 잘하죠. 동시에 당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요번에는 한쪽 놈은 배가 불러요. 한쪽 놈은 배가 부르는데 어떻게 하겠나 보는 거예요. 얘는 너무 배가 불러. 하기 힘들어. 딴짓해. 또 딴짓하죠. 이래서 지가 배부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협동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얘네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그림 봤잖아요. 애들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 훈련을 해갖고, 내가 돌을 줘요, 얘한테. 그럼 얘가 돌을 나한테 다시 건네주거든요. 그럼 먹을 걸 줘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불공평한 보상을 줘요. 한쪽에는 오이를 주고 한쪽에는 포도를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이를 받아 먹거든요. 오이를 받아 먹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오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보면 계속 포도를 먹고서 제가. 그 다음에 돌을 주니까 돌을 던져주니까 오이를 주잖아요. 안 먹고 던져. 이 양반이 프란스 드발이거든요. 영장류 지금은 이제 미국에 여키스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동물들도 정의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감이 있고 도덕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게 우리만의 그 독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하고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애들이 침팬지가 있다고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노보는 잘 모르죠, 보노보. 얘네들이 보노보거든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다른 종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침팬지랑 전혀 달라요. 사회적 행동이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얘네들은 전쟁도 하거든요. 옆 집단에 쳐들어가서 뭐 잡아먹기도, 지네들끼리 동족끼리 잡아먹기도. 그래서 제인 구달이 엄청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침팬지 연구했는데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었구나 하고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노보 얘네들은 굉장히 개체수가 얼마 없는데 굉장히 협동적이고 그러고 여기는 저기예요. 페미니스트들이에요, 전부 다. 암컷 중심 사회고 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완전 프리섹스 소사이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웃 집단을 만나면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웃 집단을 만나 한참 있다가 난교를 벌인대요. 그리고 그 성적 대상자는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동성애가 가장 너무 일반적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긴장을 해소한다는 거죠.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생물학적으로 내 새끼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그 편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아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암 수컷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컷이 행패를 부릴 때가 있대요. 그럼 암컷들이 뭉친다는 거예요.
여성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국제 NGO 중에서 보노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NGO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노보 은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우리가 뭐 똑같진 않지만 인간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그런 거고요. 송창경 시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동네 쓰레기들 다 자기 마당에 갖다 쌓아놓았다는 분이잖아요. 이런 시를 써요. 남이 나고 내가 남이래요. 라는 거를, 이거 실감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시인의 감정 속에는 이런 실감이 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속에 네가 들어와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세포 안에 있으면 세포는 몸에 속해 있고 몸은 세계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런 동심원으로 확대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뇌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표상을 했는데 이렇게 손들이 이렇게 맞잡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차가운 손들의 보이지 않는 차가운 손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따뜻한 손들의 보이지 않는 악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감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고, 또 공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담론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담론이 또 만들어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얽혀 있다, 얽히고 설켜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들려지 그러나 인탱글먼트라고 그러죠. 얽히고 설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것들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생물학적인 그 단위들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죠. 세포 또는 신경세포들, 뭐 기관과 기관,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회 양식 속에 머무르는 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거 해석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얘기하면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서로 협동하는 존재,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타자의 배려인 것과 동등한 그런 사유가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대학교 상징이거든요. 부산대학이 장전동에 있어요. 장전동. 근데 장전이 뭐냐면요, 긴 활대예요. 아까 우리가 모럴 아크라는 책에서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주 일정하게, 어떻게 희한하게 이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은 장전에서 큰 활대를, 그래서 이거 큰 방향에서 우리는 가고 있다. 우리 모랄리티가 가고 있다는 거고요. 무척 길어서 그 끝이 가능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정의 쪽으로 후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옵티미스트, 낙관주의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생물학자들이 그런 그 이성적 낙관주의를 주장하는 생물학자들이 꽤 많아졌어요, 최근에. 지금까지는 계속 이기적이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고, 뭐 이거 동양 숙이 아니라는 말도 했고요. 지금 이게 점점 퍼지는 거죠, 그렇죠? 숙이 나를 닦고서 그다음에 무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 사실은 우리 동양 전통 사상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죽기로 생각하면 살기로 생각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이순신 장군 얘기죠. 이것도 뭐 그런 것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나의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기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학적인 뭐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니체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미학적인 그런 존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배려는 함께 뛰기다인데, 제가 아까 그 통섭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원래 언어가 컨실리언스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적인 뜻이 뭔가 하면 점핑 투게더예요. 같이 뛰는 거거든요. 통섭은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섭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살려서 같이 뛰기를 같이 살려갖고, 같이 뛰기가 있는데 같이 뛰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스카이 퐁퐁도 있어요. 스카이 퐁퐁은 따로 뛰죠. 딱딱한 바닥에서 따로 뛰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요. 널뛰기도 있잖아요. 내가 높이 뛰면 상대방도 높이 뜁니다.
이것도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트램폴린은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뛰는 거에 리듬을 맞추지 못하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점핑 투게더, 이런 점핑 투게더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규범이랄까, 그런 은유가 되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Love Myself를 잠깐 들을까요? 이 목소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메인 보컬 정국이죠. 아시네. 자, 여기까지만 듣게요. 아니요. 그리고요, 자신 여기까지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넣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한참 돼요.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은 하버드의 심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썼어요. 벽돌책이 있다면 책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고학적 증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현대에 올수록 인간의 폭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라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 증거를 보게 되면 현대로 올수록 폭력성이 훨씬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평화적인 동물로 진화해 왔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것들이 그 유골들이에요. 그 시대별로 이제 시대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 유골 중에서 폭력에 의한 사망의 비율을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것도 보통 준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두 차례 세계 대전이 있었던 20세기에도 20세기가 가장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충격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이겁니다. 휴먼카인드. 저는 이게 이기적 유전자를 대체해야 될 필독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예요. 근데 이 책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는 그래서 스티븐 핑커는 평화가 왔다, 폭력성이 줄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리바이턴이라는 거예요. 홉스의 개념에서 권력이 그걸 통제하기 때문에 폭력이 줄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은 악하다죠. 그러니까 그 원시 시대일수록 더 폭력성이 강했다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명이 들어와서 이것을 순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냐 하면 이 자료들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골들은 그 순수한 수렵 채취 집단의 유골이 아니다. 거기서는 그 농경 민족이 쳐들어왔던 그런 시절, 그런 시대의 유골이기 때문에 문명이 섞였을 때 나왔던 유골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수한 수렵 채취인들의 그 뭐 평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강하게 말하자면 루소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문명이 더 폭력성을 강화시켰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개의 주장이죠. 아까 우리 성선서 성학서를 봤는데 이거는 홉스와 루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을 막 하다가 결국은 루소 쪽으로 기울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왜곡된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티븐 핑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찰떡같이 믿어왔던 심리학적인 사실들도 원자료를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했던 그 교도소 실험 있죠.
교도관과 죄수로 나눠서 역할을 시켰더니 이것들이 진짜 폭력적으로 되더라. 그래서 완전히 교도관들이 완전 폭력을 해두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도 참 놀라운 건데 그거 몇십 년 된 그 실험이 그 원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참 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뭐 필름도 있고 녹음 테이프도 있어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실험자들이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밀그램 실험 있죠? 그 전기 자극 주는 거죠. 못 맞히면 전기 자극 주는데 뭐 400볼트까지 올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뭐 하는 뭐 심리학 교과서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원자를 조사해 보면 그것도 실험자들이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갖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런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난주에 읽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책의 추천사를 최수천 교수가 썼어요. 근데 추천사를 읽어보면 아주 불편한 기색에 다 녹아 있어요. 아주 불편한 기색에 녹아 있어요. 근데 반박을 못해. 반박을 하지 못하는데 아주 불편한 그런 기색을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정재순 교수가 또 하나 썼는데 그건 뭐 그냥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이 사람은 누구냐? 브레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뭐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루트르허라고 읽더라고요. 브레이크만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1988년생이에요. 33살이라는 거거든요.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뭐 박사학위는 한 모양이에요. 근데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언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게 되면 뭐 전 세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발로 뛰면서 이걸 자료를 조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호모 퍼피라고 정의를 해요. 강아지 인간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길들여진 종자라는 거죠. 스스로 길들여진 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드미트리 발레예프라는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은 사실 러시아의 생물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데올로기로 반대편 쪽에서 완전히 왜곡됐었거든요. 유전학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탈린 시대에. 그래서 막 숙청당하고 이 사람 형도 죽어요. 이 사람 형도 생물학자인데 소비에트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형당해요. 죽어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위험을 감수했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를 시베리아 가서 연구를 합니다. 시베리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야생 여우를 갖고 연구를 합니다. 야생 여우를 갖고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네들이 막 싸납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 갖다 놓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손을 대요. 그럼 얘네들이 막 이걸 물거나 이런 애들은 빼놓고 호기심을 가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교배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애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해서 이제 계속 계대 배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대째에 이렇게 내려간 여우 꼬리가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꼬리를 흔드는 놈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둥이가 짧아지더래요. 지금 현재 한 40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여진 거냐면 진화라는 게 그렇게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느리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상당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거가 하나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테이밍이라고 그러죠. 길들여지는 건데 이거는 공격성이 약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공격성이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많은 형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격성이 약화뿐만 아니라 이게 대개 유전자라는 게 한 유전자가 여러 형질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둥이가 짧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반점이 생겨요. 털에. 애들이 그냥 은색, 은여우인데
그러니까 흰색 반점이 생긴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부산물로 나온다는 거죠. 진화적 부산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개를 그렇게 길들였듯이 인간도 그렇게 길들여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지구를 뒤덮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친밀성에 있다. 어떤 지능이 아니라 사회성에 있다 라는 거죠.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는 거예요. 이게 개를 늑대에서부터 이렇게 개로 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우들도 이렇게 애기처럼 이렇게 귀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성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유성성장. 그건 뭐냐면 성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인 개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귀여운 거는 그 청소하는 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귀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도 그래서 귀여운 거 아닙니까? 보면 이렇게 우락부락했던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보세요. 사회적 학습의 다른 유인원들로 비교해 보면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근데 사회적 학습 능력은 인간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을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적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이런 주장을 해요. 네안데르탈이라고, 그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최소한 5만 년 동안 공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은 이제 멸종했잖아요.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은 몸집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뇌도 커요. 뇌도 한 15% 크답니다. 머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난 거죠. 근데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그렇지 못해요. 머리도 작고 뇌도 작고. 그런데 왜 얘네들은 망하고 우리는 살았느냐는 거죠. 이게 브레흐만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사회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나지도 못하고 튼튼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도의 사회성이 있었다. 서로 돕는,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걸 뭐 여러 가지 뭐라고 설명하면 뭐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사기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을 속여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이런 주장을 보고 저도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 비결은 우리가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회적인 그런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양산, 얼마 전에 돌아가시죠? 최영국 선생, 효암고등학교에 표지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쓴맛이 사는 맛.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스토리는 알아보세요. 너무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한때는 전국 납세 순위 2위였던 갑부였는데 탄광 사업을 해서, 근데 그거를 전 재산을 정리해서 종업원들에 다 나눠주고 당시는 여기 양산에 내려와서 학교 하나 운영하고 이사장으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2018년에 술 한잔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들려주신 말 한마디만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이 철학과 나왔거든요. 철학과 나오는데 철학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1세대 철학자들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태길 선생일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강의를 하는데 말이야, 다 외워서 하더라고. 철학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학생들한테 그랬다며, 나도 철학과 나왔는데 철학 뭐 재미없어, 문학해 뭐 이랬다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분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영광스러운데, 얼마나 돌아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결국 이분이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삶에 자기 배려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라고 하는 동심원에서 그 동심원을 크게 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이 복잡계들, 인간 행동의 어떤 복잡성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